첫눈은 생각보다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발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 향이 타오르고 꽃은 시들어가고 사람들은 마른 입술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나는 맏딸로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긴 병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고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 나타난 한 소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소녀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설명하기 힘든 묘한 익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조문객들과는 달리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눈물이 맺히지 않은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오래된 그리움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어쩌면 고인의 딸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이라고요? 어머니의 딸이라니요. 그 말은 곧 나의 동생이란 말이었습니다. 나는 30년 가까이 외동딸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습니다. 외롭지만 단단하게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장례식장을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누렇게 바랜 그 봉투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꼭 정희에게 전해줘. 정희, 그건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죠. 소희가 엄마를 찾아올지도 몰라. 나는 멍하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소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내 머릿속 한 구석에서 깊게 잠들어 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 번쯤 잠결에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희는 지금 어디쯤 있니? 그땐 그냥 잠꼬대려니 했는데 지금 와서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들고 그 소녀 자신을 소희라고 말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어머니의 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소희는 대답 대신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 보여주었습니다. 금빛의 작은 십자가, 그 뒷면에는 흐릿하게 각인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To my little girl, SOHUI. Love mom.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흐르던 조용한 추도의 음악조차 잠시 멎은 듯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소희의 숨소리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작은 십자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글자를 따라 문지르며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같은 이름이겠지. 우연히 같은 목걸이겠지.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한 절친이자 내게는 고모처럼 가까웠던 이웃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소희를 힐끗 보더니 숨을 들이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혜 맞네. 너 살아있었구나.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나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그래, 이젠 말해야겠지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늦은 봄날이었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와 소희, 두 자매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중 한순간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사이 소희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고 그 아이는 그대로 사람들 틈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고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에도 제보했지만 그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나에게도 그 일을 잊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희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밤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답니다. 밥 대신 눈물로 하루를 채웠고 소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그 슬픔을 혼자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넌 항상 외로워 보였구나. 그 말을 듣자 나는 어머니의 눈빛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유독 단단하게 키우려 했던 이유, 그 무거운 침묵 속에 가득하던 한숨과 내가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울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또 하나의 딸 소희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눈물을 닦고 있었고 그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릴 적 내가 가지고 놀던 인형과 똑 닮은 작은 헝겊 인형이 들려 있었고 그 옷감에는 어설픈 자수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정아 소희, 베스트 시스터즈 퍼레버. 그 인형은 분명 내가 5살 때 함께 만들자며 손바느질을 했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내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 감촉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아 언니 미안해요. 소희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예 아무것도요. 시설에서 자라면서 나는 늘 버려진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몇 달 전 어느 자원봉사 선생님이 내 파일을 우연히 받고 그 안에 목걸이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편지는 종이마저 달아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끝내 널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언젠가 널 다시 찾게 되길 바라며 이 목걸이를 보낸단다. 내가 이걸 본다면 엄마는 늘 너를 기다렸다는 걸 기억해줘. 나는 천천히 편지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평생 감춰야 했던 죄책감, 내가 몰랐던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절절히 안아주는 깊고 오래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이 남아 아직 타고 있는 향 한 줄기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겨우 서로의 눈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소희라고 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이름으로 불렸대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지만 편지를 보고 이 목걸이를 보고 아, 나는 소희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맥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흐트러지고 무언가가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희야.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안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불분명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희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안도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와서 엄마 얼굴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울고 있던 눈을 감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널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하루도 빠짐없이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 그 말에 소희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써온 편지예요. 말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목소리를 대신해 편지의 내용을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돌아와 이제야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엄마를 꿈꿨어요.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손이 늘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게 엄마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잘 살지 못했어요. 부끄럽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삶은 당신이 그리워하셨던 딸 소희로, 누군가의 동생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다시 만나서 정말 고마워요. 비록 당신은 곁에 없지만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정막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실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단단히 봉해진 그 상자 위엔 짧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아에게 언젠가 소희를 만나게 된다면 열어줘.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과 두 쌍의 작은 머리핀, 그리고 어린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 둘 다 꽃처럼 피어나길. 엄마. 그 순간 나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요하게 사랑을 품고 살아왔는지 가슴으로 울며 어떻게 두 딸을 다 품으려 했는지 가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와 나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잃어버린 반쪽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재회가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져 온 사랑과 오랜 기다림의 마침표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소희는 우리 집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손님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숙제 같았고 그 숙제를 외면하면 내 삶도 한 조각 부서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섰을 때 신발을 벗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작은 소리에 놀라고 누가 뒤에 서 있으면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늘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편하게 있어. 여기 너희 집이야. 그렇게 말해도 소희는 마치 어딘가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낯선 구석을 향해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어릴 적 찍은 사진첩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나는 2살배기 아이였고 그 옆에 팔뚝만한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나예요? 소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널 참 예뻐했어. 우리 집에 이렇게 까만 눈망울을 가진 천사가 왔다고 늘 그랬어. 소희는 조용히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스며 있던 말들이 어딘가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불쑥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엄마에겐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벌이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우리가 뛰놀던 동네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네는 여전히 낡았고 미끄럼틀엔 햇빛에 바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매년 너의 생일이면 여길 찾았어. 누구도 몰랐겠지만 나는 봤어. 그네에 앉아 아무도 없는 그네 옆에 작은 인형 하나를 놓고 가던 모습. 엄마는 널 잊은 적 없어. 소희는 말없이 눈을 감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네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나를 데려간 집은 좋지 않았어요. 처음엔 친절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처럼 굴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고 밤에 울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 가두곤 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거리에서 며칠을 지냈고 결국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름도 바꾸고 출생신고도 새로 했고 그 뒤로는 그냥 이름 없는 아이처럼 살아왔어요. 그녀는 내게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동생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입을 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희야, 넌 나한테 동생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그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살아온 시간이 그 한순간 누군가의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어머니의 납골당에 다시 들렀습니다. 혼자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한 장 더 써왔습니다. 그 편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잃어버렸던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비록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많지만 남은 삶은 엄마의 딸로, 정아 언니의 동생으로 살아갈게요.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으며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되지 않아도, 피를 나누지 않아도 그 깊이를 품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는 소희와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언니로서 그녀의 빈 시간을 알아가고 싶었고, 소희는 딸로서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서랍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편지들과 오래된 메모장, 그리고 나와 소희의 이름이 함께 적힌 낡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작은 노트가 한 권 나왔습니다. 표지는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속지는 아주 정갈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딸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었는지 그 애틋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야, 오늘도 널 꿈에서 봤단다. 키가 많이 자라 있었어. 웃는 얼굴이 참 예뻤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케이크를 2개 샀단다. 정아와 나 둘 다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소희는 그 노트를 들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억지로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아닌 그저 마음이 기억을 따라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소희야, 넌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지 않았어? 소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집도 언니 목소리도 낯설지 않아요. 내 안에 뭔가가 자꾸 이곳을 돌아온 곳이라고 말해요. 이게 가족인가 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천천히 그래라고 되뇌었습니다. 가족은 기억의 유무나 DNA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돌아오고 싶은 감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와 나는 어머니의 묘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손을 맞잡고 갔습니다. 그녀는 묘 앞에 조심스럽게 꽃을 놓고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묻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곰 인형이에요. 엄마가 준 거라 믿고 늘 갖고 다녔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엄마가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 속에 인형이 묻히는 그 순간 내 안에 어머니가 소희를 조용히 껴안아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중학생 때 어머니는 내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정아야, 혹시라도 엄마가 없는 날이 오면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내가 언젠가 소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엄마 대신 꼭 안아줘. 소희는 내 동생이야. 우리 둘 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이야.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소희는 내 옆에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한 방에 누워있던 그날처럼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초겨울에 시작된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봄은 어느새 동네 골목 끝 담벼락을 따라 연분홍 꽃망울을 피워냈습니다. 나는 거실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바람을 어머니도 느끼고 계실까? 지금쯤 소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웃고 계시진 않을까 하고요. 소희는 이제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있습니다. 아직 서툴고 때로는 어색하고 기억보다 낯선 시간이 더 많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을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성을 바꾸고 가족 등록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우리는 그걸 귀찮음이 아니라 확신이라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가족이라 부르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딸이 둘이셨어요? 아니, 실종된 자녀가 돌아왔다고요? 그 질문마다 웃으며 설명했지요. 예. 세상 어디서든 딸은 엄마의 딸이더라고요. 소희는 나보다 먼저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곤 합니다. 한 손엔 꽃을 들고 한 손엔 작게 접힌 편지를 쥐고요. 그녀는 어머니께 매달 인사를 드립니다. 생일도 기일도 아닌 그저 살아가는 동안의 소소한 하루를 편지에 담아 전하곤 하지요. 오늘은 언니랑 같이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자매로 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아플 땐 제가 죽 끓여줘요. 맵지 않게, 따뜻하게. 엄마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녀의 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따뜻해졌고 내용은 점점 더 엄마에게 말을 거는 듯 친밀해졌습니다. 나는 그걸 몰래 읽으며 종종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희가 되찾은 가족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바라보는 건 참으로 묘한 기쁨과 죄책감이 섞인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어머니의 기일, 우리는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묵념 대신 어머니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는 지금 행복하실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여정이 옳았는지, 그 마지막 인사가 어머니의 마음에 닿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아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 사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처음이자 가장 최근의 사진 한 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와 내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 뒷면엔 우리가 함께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납골당을 나와 햇빛 가득한 벤치에 앉아 봄을 마셨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나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소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본 흔적,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믿는 담담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지금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아직도 길 위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머니께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봄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아이를,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이를, 우리 곁에 다